네, 안녕하세요. 디파이농부 조 선생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에 이제 있었던 비트코인 뉴스를 동환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환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이번 주는 특히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그래프가 보여주겠지만 좀 있으면 하락이 깊지 않았습니까? 또 FOMC도 있고 해서 사실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이 가격 등락폭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놀랐을 거예요. 일단은 알트코인은 태초마을로 돌아왔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빠졌다라고 좀 할 수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빨리 보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은 이제 57,000불까지 이제 하락했었습니다. 동아님, 이거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큰 가격 하락폭이 동반했나요? 일단 이번 주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제 누가 내 비트코인 사주지? 요런 이제 어떤 공포감이 지배했던 한 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30일에 그 홍콩 비트코인 현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 개장을 했어요. 그래서 출시를 했는데, 요 기대감 때문에 이제 30일까지는 가격이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게 개장을 했는데 거래량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뻥카 아닌가? 약간 이런 불안감이 들면서 가격이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고, FOMC 가 미국 연준 이제 금리 결정해주는 행사가 5월 2일 새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험한 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공포감이 겹치면서 사실은 추가 하락이 이루어져서 57K 아래로 잠깐 내려갔었던 요 하락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보시다시피 가격이 약간 회복하긴 했으나 매가리가 없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이때 이제 깨어 있었었는데 조금 놀랐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뉴스를 막 찾아봤던 기억이 나는데 다른 거보다 저는 이게 좀 재밌었습니다. 바로 이거죠. 블룸버그 이제 형제 중에 이제 작은 형이 하나 있습니다. 제임스라고 있는데 이 제임스가 전설의 짤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전 루나 사태의 도건이라고 하는 이제 대표께서 이제 어깨에 좀 이제 힘 많이 들어가셨을 때 트위터에서 루나를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썼던 트윗이죠. 바로 Your size is not size라는 얘기입니다. 너가 생각하는 그 사이즈는 이런 사이즈가 아니야. 이러면서 너는 별 볼일 없는 애야. 막 이런 식의 어떤 그 전설의 짤인데 이거를 블룸버그 제임스 형이 홍콩 이제 비트코인 ETF 결과를 보고서 이 짤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바로 홍콩이 첫날 유입량이 굉장히 좀 작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요 금액이 토탈이거든요. 바로 한 하루 하면은 한 150억도 안 들어온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미국 ETF랑 경쟁을 하겠다는 거냐라고 하면서 블룸버그 쪽에서는 좀 안도의 좀 한숨을 내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3개월 동안 미국 ETF로 들어왔던 돈이 한 120억 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홍콩은 올해 안에 한 5억 달러 정도 들어오면 대성공이다. 블룸버그 형제들의 평가였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좀 안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요 수치가 나오기 전부터 사실 하락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수치가 확정된 이후부터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이건 파사이드 인베스터의 ETF 인플로우 표인데요. 보시면 29일까지는 유출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5,160만 달러 정도. 밑에서 이제 세 번째 칸 30일 정도부터는 3배 정도로 유출량이 늘어나고 그 이후에 험한 숫자들 막 찍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사실은 요게 투자 심리에서는 어떤 변곡점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내 비트코인 사줄 사람이 없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점이 요때인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다들 이제 홍콩 ETF에 대한 기대감과 그 다음에 다가오는 이제 FOMC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섞여가지고 5월 1일에 이제 큰 유출을 좀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홍콩 자체가 이제 4월 30일에 시작을 했었고 FOMC가 5월 2일 날 있었으니까 아마 그 사이에 5월 1일자에 큰 충격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요 3일 사실은 이제 이 방송 녹화하는 시점이 5월 3일 오전 11시이기 때문에 어제 지표는 안 나왔어요, 아직.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요 3일에 걸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일단 굉장히 많은 양의 유출이 있었다. 그래서 6,370만 달러 유출은 사실 ETF 시작한 이후로 하루 1일 유출량으로는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투심이 안 좋은 상태라는 거를 반영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191.1이라는 숫자가 찍힌 게 사실은 피델리티 ETF입니다. 근데 피델리티 ETF는 이번 주부터 유출이 있긴 했었지만 사실 이렇게 많은 양이 유출되진 않았었어요. 거의 이거는 GBTC 유출량 중에서도 최근에는 잘 없었던 굉장히 큰 양의 유출량이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충격적인 게 뭐냐면 사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셨었어요. 5일
연속 0이 찍혔어서 야, 이게 뭘 의미하냐.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ETF는 잘 모르다 보니까 추측하기로는 마이너스 인플로우가 찍히는 가운데 블랙록이 자회사 포트폴리오를 밀어넣든지 해서 이거를 0으로 맞춰왔던 것 같아요. 숫자를. 5일 연속 자연스럽게 유입 유출이 0을 찍는다는 거는 거의 가능성이 희박하고, 그렇게 했던 와중에 1일은 방어를 이건 못하겠다라고 하고 유출이 됐다라고 저는 봐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블랙록도 사실은 상장한 지 처음으로 순유출이 있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요게 있었던 라인이 57K, 57,000에서 58,000 사이니까 다시 가격이 일로 떨어지면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차트를 보면은 미국 비트코인 ETF의 하락세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거는 매일매일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 신규 유저들이 얼마나 많이 이제 들어오는지를 이제 나타내는 거고, 그것을 이제 거래대금으로 취하는 건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유입 양이 줄어들다가 결과적으로 순유출까지 일어났다라는 것을 좀 보실 수 있는데, 동환님은 이거 보시고 어떤 생각이 좀 들으셨나요? 요게 중요한 건 뭐냐면 레스 그레이스케일이에요. 그레이스케일의 자료를 뺀 자료는 항상 예외 없이 플러스였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게 어디부터냐면 3월 15일부터는 이게 줄어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5월 1일이 되니까 그레이스케일을 빼고도 마이너스인 거예요. 고민이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장표를 보시면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좀 우리가 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ETF를 팔고 있는 게 기관이 아니다, 페이퍼 핸즈라고 하는 이제 개인들이다라는 게 좀 드러났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요거는 약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장표인데, 일단 전체 에버리지 사이즈 오버 트레이드라고 해서 전체 거래의 평균인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요거 위에 이제 있는 다른 색깔의 그래프들은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른 ETF예요. 뭐 QQQ, SPY, GLD 뭐 이런 ETF, 그러니까 덩치가 크고 인기가 많은 ETF들은 보시면 평균 하나의 거래 사이즈가 막 100K를 넘어가요. 10만 달러면은 거래 하나당 1억, 2억 막 이렇게 태우는 거래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ETF는. 근데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꽤 큰 ETF에 속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사이즈가 굉장히 조그만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소매 투자자들이 되게 많이 달라붙어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물론 기관 물량도 있겠지만 소매 투자자 물량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장표를 만든 사람이 이제 짐 비앙코라고 하는 채권 투자 분석가인데, 그 사람 표현에 따르면 이제 페이퍼 핸즈, 종이로 만든 손이다. 이 지탱이 안 된다. 뭐가 바람이 불든 뭘 하든 넘어가 버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이익에 민감하다. 조금 가격이 높아지면 막 환호하다가 돈 잃을 것 같아. 그럼 잽싸게 팔아버리고 이 지구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손익분기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는데, 다음 장표 보시면 이제 손익분기점이 언제인지가 나옵니다. 다음 장표 보시면 파란색 선이 있고 빨간색 선이 있잖아요. 파란색 선은 GBTC를 제외한 평균 매수 단가예요. ETF에. 그래서 그게 58K 정도 됩니다. 58,000달러에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샀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꺼지게 되면 손해보는 사람들이 급증하게 되는 약간 그런 구조인 거예요. 빨간색 선은 GBTC를 포함한 선인데, 그러면 57,150달러가 이 선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굉장히 험하게 내려오는 와중에 어떤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냐면, 리서처들이 각자 근데 이 수치가 다 달라요. 내가 생각할 때는 평균 단가가 진비앙코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57,150달러야 라고 얘기하고, 테넥스 리서치라는 데가 있어요. 크립토 리서치 주로 하는 곳인데 나는 57,000달러라고 생각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도 잘 아는 이제 크립토 퀀트 같은 경우는 요 수치를 54,50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라는 거예요. 실제 보시면 FOMC가 있었던 5월 2일자에는 가격이 56K까지 내려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역대 최대 유출이 나왔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비트코인 이야기했을 때 99%가 다 수익 중이다라는 이제 차트가 있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 이제 던지기 시작하면 무너진다라고 했었었는데, 그게 이번 주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 사람들의 수익분을 대부분 이제 반납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런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큰 하락을 이제 동반하는 와중에 블랙록이 한마디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이제 진정이 좀 됐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블랙록이 소버린 펀드, 즉 연기금들이 들어올 것 같은데 라면서 이제
기사를 좀 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환호를 하기 시작했죠. 드디어 우리 형이 우리를 구하러 왔다. 하지만 블랙록도 수치를 보면 나도 잡혔는데 라는 이제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보통 은어로 언플, 언론 플레이 뭐 이런 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 사실 비트코인 가격은 2월달 이후로 59,000달러 아래로 내려온 적이 없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 무너진 건데 지지선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내 비트코인 누가 사주지? 이제 비트코인 시즌 종료인가?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니까 아니야 니네 비트코인 이 사람들이 사줄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블랙록이 한 거죠. 근데 기사를 잘 읽어보시면 당장 들어온다는 얘기도 아니고 몇 달 안으로 들어올 것으로 자기는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 정도 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뉴스가 있었고 연달아서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유럽의 굉장히 큰 은행 중에 하나인 BNP 파리바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유럽 은행들 중에서는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암호화폐를 좀 선진적으로 빨리 받아들이는 곳으로 유명한데 여기서 블랙록 비트코인 ETF IBIT를 매수를 했다라는 이 두 가지의 뉴스가 연달아 나오면서 그러면 진짜 들어오나 보네 라는 생각이 이제 사람들이 했는지 사실 57,800달러 정도에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59,600달러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사실 지금은 5월 3일인데 59,000달러 위에서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재밌는 거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정말 연기금이 들어오고 국부펀드가 들어온다면 저 같으면 얘기 안 하고 그냥 조용히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움직임보다는 사실 무너지면 안 돼, 우리 무너지면 안 돼 이런 분위기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을 좀 달래기 위한 진정제 정도로 블랙록에서 이제 언론에 이런 기사를 좀 퍼뜨려 주셨다라고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연기금이 좀 빨리 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MPS가 빨리 샀으면 좋겠어요. 네. MPS가 살 때 우리는 이제 팔 때다라고 우리는 저는 생각하면 됩니다. 네. 왜냐면 MPS가 사면은 한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개미들이 우르르 해갖고 김포 한 20%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트 시장에도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네. 바로 포브스에서 좀비 코인들이 20개나 있다라고 하면서 엄청 알트코인 때문에 시장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요놈들이 없어져야 이 블록체인이 산다라고 하면서 기사를 좀 냈습니다. 이 내용 한번 얘기 부탁드릴게요. 포브스는 이게 알게 모르게 크립토 저격을 꾸준히 해온 기존 매체입니다. 굉장히 좀 싫어하는데 크립토를 재밌는 기사가 나왔어요. 4월 26일에 이제 크립토 좀비가 이렇게 많다라는 저격성 기사를 이제 냈는데 내용이 뭔고 하니 이 표에 잘 설명이 돼 있거든요. 시가총액 기준 1빌리언 10억 달러가 넘는데 사실상 하는 일이 없는 좀비 같은 알트코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보면은 이름만 이렇게 밝혀놓은 게 아니라 오른쪽에 왜 얘네가 좀비인지 코멘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사 본문에서도 굉장히 상세하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언론의 속성이기도 한데 암호화폐 가격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오를 때는 이걸 약간 기현상 내지는 이렇게 막 가격에 집중해요. 나쁜 얘기를 안 해. 쉽게 얘기하면 지금 위험해, 조심해야 돼, 타지 말아야 돼 이런 얘기 하지 않거든요. 근데 언제 나쁜 얘기를 하냐면 얘가 자빠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나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사가 지금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사실 이런 얘기가 암호화폐 컨설팅하는 저 같은 애들이나 하는 얘기예요. 유틸리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유튜브에서도 어떤 코인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그거 좀 별로예요. 왜냐하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다는 거는 자생이 안 된다는 거고 장기적으로 그러면 언제 꼬꾸라질지 알 수 없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걸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이게 좀 딥한 시각이 이제 레거시들도 갖게 됐다, 장착됐다. 두 번째로는 이 기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불안을 대변한다. 특히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과거처럼 지금 오르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전혀. 21년이나 17년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영된 지금 그런 콘텐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트코인은 지금 태초마을로 진짜 돌아갔습니다.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서 지금 제자리를 찾아왔는데 저는 이 기사에서 가장 재밌는 구절이 이거였습니다. 바로 XRP가 곧 뭐 할 거라 생각하지 마라 라는 투로 기사를 써놨더라고요. 얘네 리플 보면은 24빌리언 달러니까 하나로 하면 30조 원이 앞으로 4년 동안 이제 팔 물량이다. 그러니까 너네 뭐 기대하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한국이 또 리플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또 이 그쵸. 영상을 혹시나 누가 보시고 공유를 하게 되면은 이제 리플 저격단이 오실 수 있는데 저는 중립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제 지인들
투자자들도 리플 되게 많이 들고 있어서 중립적인 입장인데 굉장히 뭐랄까 합리적으로 까놨어요. 리플이 벌써 17년부터 스위프트를 대체하겠다고 막 해왔던 게 몇 년인데 실제로 역외 거래, 나라와 나라 국경 사이를 넘나드는 이런 식으로 쓰였던 돈이 되게 조금이다. 근데 이 정도의 포텐셜로 스위프트를 무슨 수로 대체하냐. 이거는 내 보기에는 뭐 좀비 코인이다 이런 톤으로 비판을 하는데 사실 반박하기가 되게 쉽지 않고 이제 카르다노 이제 에이다 같은 경우는 얘네 이더리움 킬러라고 해놓고 이더리움 꽁무니만 쫄쫄 쫓아다니는 애들이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 되게 아프게 비판을 많이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 여기 안에 스택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보고 좀 놀랐습니다. 스택스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사실 코인판에서도 스택스한테 뭐라고 하는 팀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 외부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도 이게 이제 좀비 코인처럼 보인다. 이런 특이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동환님하고 이제 한 주간의 이제 비트코인 뉴스를 같이 알아봤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FOMC와 이제 홍콩 ETF에 대한 어떤 실망감과 공포감이 혼합적으로 돼서 이제 가격에 반영이 돼서 큰 폭 하락했다라는 게 오늘의 이제 결론일 것 같고요. 저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일단 비트는 지금 모든 재료가 다 소진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좀 확신 없는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회복을 하긴 했는데 오늘 사실 봐야 됩니다. 이 IBIT나 다른 FBTC나 이런 미국 ETF 시장에서 이제 57K에서 59K로 올라온 이 반등을 받아주느냐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받아준다라고 하면 의외로 스무스하게 회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조금 희미하다. 그러면 다시 57K를 리테스트하러 내려가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면 이제 미국은 이틀 연속 올랐거든요. FOMC 이후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FOMC에서 파월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나쁜 얘기는 까먹어버리고 좋은 얘기만 좋게 들어서 또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눈치를 보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알트코인은 지금은 조금 포기하고 있어야 될 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5월 중순에 이제 이더리움 ETF 승인이 앞두고 있잖아요. 그것이 잘 되면 다시 살아날 거고 잘 안 되면 아마 그 자리에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 이번에 거절되더라도 이제 8월 달에 블랙록이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 결과가 그때 이제 또 결정이 나니까 한 8월 달쯤에 이제 알트는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아님하고 한 주간의 비트코인 뉴스 그리고 블록체인 뉴스를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좋은 내용 전달할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고요. 디파이 농부 조 선생은 또 다른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빠이! 안녕! 안녕.